자, 보자. 우리 몇 페이지죠? 378점. 378페이지. 네, 사무량심이요. 네. 사무량심.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이제 단계가 7단계예요. 네? 이제 자무량심의 이타심 기르기 이랬는데, 이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의식을 동서남북 사방팔방 상하로 온 우주로 무한하게 확장하는 데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확장하고, 연민의 마음을 확장하고, 기쁨의 마음을 확장하고, 평정의 마음을 확장해서 이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닦는 겁니다. 이렇게 닦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닦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중생은 2종류가 있는데, 밖에 있는 중생이 있고 안에 있는 중생. 밖에 있는 중생은 다 알지만 안에 있는 중생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무량심의 자는 사랑이다. 그래서 초청자를 초대하여 사랑합니다라고 친밀감을 주면서 자무량심을 키웁니다. 자비의 자를 사랑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사랑의 하고 사랑자의 차이점들을 잘 알아야 돼요. 중생이 필요로 하는 물질과 두려움 없음과 진실 법을 베풀어서 담력과 분노를 제거하여 그들의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명상입니다. 그들은 바로 중생들이죠. 즉 모든 지각이 있는 생명들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일체 생명을 보호하며 중생과 사랑을 소통하여 담력과 분노를 치유한다.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상상 속에서 상대를 안아주는 것이다. 예. 상상 속에서 상대를 안아주는 이게 중요해. 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잘 안 되지만 상상 속을 반복해서 상대를 알아주는 훈련을 하면 실제 현실에서도 이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사랑은 중생을 깨달음을 인도하고 베풀어서 기쁘게 하는 게 사랑이다. 자, 사랑의 특징은 어떤 게 사랑의 특성이냐? 그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 베풀어서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을 사랑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괴로움 없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게 이제 사랑의 특징. 그래 바라는 마음은 뭐 상대의 이익을 주는 능력을 이제 그래 바라는 마음에서 나타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사랑을 정의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랑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의 사랑은 상대를 소유함으로써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나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싸움을 한다든지 애인이 싸우는, 연인끼리 싸우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소유함으로써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도 그렇고. 그래서 용어 쓰는 것도 다 그런 용어예요. 자기 하는 말 그런 거죠. 자기라 하는 말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그런 뜻이 너는 내 소유야. 내는 네 소유고
이런 얘기. 서로가 가졌다 얘기야. 네, 말은. 근데 이런 사랑은 위험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면 화가 난다. 얘기하죠. 그 난조이 심할 때는 칼부림 나고, 네, 이혼을 하니 어찌니 하는 것도 다 그런 데서 온대. 그렇지만은 사랑자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무소유예요. 오히려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걸 얘기하는, 주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점. 그 다음에 사랑의 적은 누구냐 이러면은, 예, 탐욕과 분노가 사랑의 적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탐욕은 뭔가 상대를 소유함으로 해서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고, 그게 탐욕이에요. 분노는 그 영역에 벗어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의 가까운 적입니다. 예. 이 적을 우리 무너뜨려야 돼요. 그 탐욕과 사랑이 비슷해요. 얘기하자면. 그냥 분노를 일으키는 거는 앞에 얘기했지, 탐욕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화 절대로 안 냅니다. 100% 주죠. 그리고 막 이제 그만 만나자 이러면 바로 그냥 그렇게 하자, 그렇게 붙들지를 않습니다. 예. 그 상대를 완전히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랑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느 청년이가 저희 누님은 남편을 잃고 3년 내내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칠 수 있습니까? 그럼 모시고 오너라. 그럼 바로 노스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놀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슬프지? 화를 냅니다. 아니, 지고지순한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매도를 하십니까? 화를 내고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스님 말씀 일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때부터 울음을 딱 그쳤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운다고 왜 웃냐 이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라져버렸다. 소유가 없어지니까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데려놓을 장난감이 없으니까 너 슬퍼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품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다. 자, 3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랑을 키우는 대상 순서라는 순서가 있어요. 이건 정말 청정도론에 나오는 내용, 같은 내용이다 이래봅니다. 사랑을 키우는데도 대상의 순서가 있다. 그 대상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매우 좋아하는 사람, 초대. 두 번째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원수나 적. 네 번째. 이 네 종류의 사람에게는 자무량식 명상을 먼저 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하면 안 된대. 매우 좋아하는 사람 이런 하면 안 된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원수죠. 매우 좋아하는 사람 하면 사랑이 안 생기고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무덤덤하니까 사랑이 안 생기고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원수나 적은 먼저 하면은 그냥 악감정만 남아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에게는 먼저 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이성의 사람에게 따로 자무량심 명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탐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네. 하지 말아야 돼. 자, 그 이제 사례를 얘기를 청견도론에 보면은
어느 교사가 저녁에 절에 와가지고, 인도는 날씨가 더우니까 저녁에 가서 수행을 해요. 와서 누굴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랑의 힘을 키워야 합니까? 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이랬어. 근데 이제 밤새도록 자무량심 수행을 했는데 실패를 봤다. 이건. 근데 아침에 대해서 스님 물어보는 거. 그건 누굴 대상으로 했느냐, 이렇게.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 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내도록 밤새도록 부인 문을 두드리다 말아버린 거예요. 이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이 부인은 이성간이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지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야, 부인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여기 이성이라는 말 쓰잖아. 이성간에는 안 되는데 탐욕이 생기기.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산미가 이제 3개월 동안 사랑의 무량심을 하려는 마음을 키우는 수행을 했어. 효과가 없는 거야. 스승이 물었어. 너는 누굴 대상으로 사랑의 힘을 키웠느냐? 저희 돌아가신 은사 스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하면 사랑이 안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안 되는 거지. 예. 근데 굳이 자기가 하고 싶다 이야. 왜 해야 된다 이러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맺힌 것이 있다면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떠올려야 돼. 마음이 맺혔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떠올려서 맺힌 걸 풀어야 된다. 돌아가시는 분의 얼굴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굳이 하려고 그러면 그래 해라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나를 대상으로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고는 나와 타인의 관계망을 생각해야 돼. 관계망이랄까 사유 의존적인 관계. 예를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면은 어머니와 관계되는 사람들 줄줄이 다 연관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 거. 청정도로는 되게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힘을 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매우 존경하시는 분 초대해서, 그 다음에 호감이 가는 분, 미워하지도 좋아하지 않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원수나 적의 순서를 사랑과 행복감을 키우라. 처음부터 왼수진 사람은 안 돼요. 조금 감정이 있는 사람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매우 존경하고 호감을 갖는 사람부터 해야 돼. 이승간은 하지 말고 죽도록 하신 분 하지 말고. 이 순서가 그렇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무량심 수행을 되게 이제 내 마음 보기 자비수관이라는 이름을 보통 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이 사랑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은 초대되신 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한 것이지 실제 그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사람 초대한 거죠. 결국 나중에 보면 나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무의식을 해결하는 데 좋은, 무의식에 들어있는 트라우마, 그림자 같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자, 380입니다. 중생년 사랑으로. 왜 중생년이란 하느냐? 사랑의 힘을 키워서 자산매를 얻고 사랑의 산매를 얻고 깨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연기와 무상의 이치를 듣는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연기가 뭐고 무상이 뭐냐. 둘째, 연기와 무상의 이치를 사유해야 돼. 처음엔 듣고 두 번엔 사유하라. 세 번째는 연기와 무상의 이치를 영념은 기억하는 거죠. 넷째는 연기와 무상의 이치를 이치에 깨있고 머물러야 돼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무상의 이치에 깨있고 그 무상에 머물고 연기에 머물러야 돼요. 이거 어떻게 머무느냐 이러면 그건 어렵지 않아요. 머무는 방법은 그래 알고 있는 알면 머물면 돼요. 예. 여기에 이 머무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죠. 예. 네. 무상을 이해하고 연기를 이해하잖아요. 요 이해에 머무는 거죠. 됐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다섯째는 연기와 무상에 깨어있는 이치에 머물러 정진하는 거죠. 이제 이치에 깨어있고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행해 간다. 여섯째는 숙달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진짜 이제 자등지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 삼매에 들어가서 연기와 무상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깨달아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생년 사랑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사랑의 힘을 키워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힘이 나중에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자비도 말이죠. 사랑과 연민이 자비도 그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생년 사랑이란 말을 쓰잖아요. 중생과 인연 되는 이 사랑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사랑이냐면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동물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치우친다. 나하고 관계없고 불특정 다수라든지 나하고 관계없는 동물에까지는 사랑의 힘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대. 그래서 차등이 생깁니다. 일체 모든 주인이 평등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대. 그런 걸 이제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연기와 무상의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호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변한다 하는 걸 인지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 무상의 연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호 의존이잖아요. 의존. 이게 이제 그 중생과 상호 의존이죠. 그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헤어져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 이치는 중생의 상호의존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무상은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래야 진짜 사랑이 되지. 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조건 없이 당신을 내가 베풀고
이러지만 막상 헤어지면 가슴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연중에 상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떠나보니까 상처가 된 거예요. 이때 그걸 치유해 준 게 무상이에요. 야, 이해가 되죠? 그럼 사례를 이제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게 영경 스님이 그 체험한 이야기인데, 미국 텍사스 주에 어느 절에 주질이 있었어요. 어느 날 웬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쫓더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떠났다 이게야. 떠난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서러워서 울면서. 그래서 차를 내주면서 차를 마셨다. 그러니까 이제 한 잔, 두 잔 마시니까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됐어.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어때요? 차 맛이? 예, 변하지요? 예, 변합니다.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차장을 딱 내려 아주 정색하면서 정말 그러네요. 눈물을 완전히 다 그치면 정말 그러네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난 남자의 마음이 변한다 하니 그때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 상대를 떠나간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붙들은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이라고 하는, 변한다는 무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뭐냐, 아유 당신이 가시겠다니 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때 뭐 차비라도 있습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지. 안 그러면 제가 저기까지 배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초대하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초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힘을 키운다는 거죠. 키우기 전에, 이때 연기와 무상의 이치를 돕고 이런 걸 한 번씩 해야 된다. 이야기하자면. 근데 안 해도 된다 하는 거. 이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유하기에 앞서 순간 집중을 명상 효과 높이기. 얘는 뭔가 이제 숨을 들이쉬고 이제 쭉 내쉬면서 어깨 힘을 빼고 척추를 굳게 쉬고 시선을 꿋꿋이 잠시 들어. 시간 한 10초 정도. 이 순간 집중을 하는 건 맞죠? 어떤 뜻이?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하얀 장갑을 끼고 절을 하거나 손을 씻거나 하잖아. 그죠? 이러면 더 경건해지잖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간 집중의 집중력을 높이 순간적으로 한 10초 정도는 번뇌 끼어들질 않아요. 근데 이 힘이 이제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번뇌를 훨씬 줄여준다. 이거 1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나와 타인의 관계망 사용. 이 관계망이 뭐예요? 자, 관계망이 뭐냐면은 상호 의존을 얘기합니다. 상호 의존, 바로 연기를 얘기하죠. 연기. 앞에 연기가 나왔죠. 연기는 무상히 이해하고 그 이해에 머무는 수행을 한다 이랬죠.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이거 수행을 안 해도 된다. 요걸로 그냥 대처해도 된다. 그래서 이 인드란망 사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나간 일들이지만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들이 현재의 삶을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된
되어 있고 시공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물질로 인하여 일어난 분노와 탐욕 등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끊임없이 변한다 하는 게 뭐예요? 이건 무상이죠. 예. 그러니 관계망을 통해서 이제 무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 먼저 아름다운 정운이 보이는 조용한 깨달음의 방이나 깨방이죠. 다시를 시각하여 분노하거나 감정이 상한 나 또는 타인, 나와 타인을 함께 초청한다. 초대자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상호 우전의 인드라만과 무상을 사유하고 지각이 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성 사유 지혜를 얻는 방법이면 이 관계성이 인드라망입니다. 네. 그 인드라망은 또 어떻게 이제 관계망 사유하느냐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아주 쉬운 방법. 그래서 이게 이제 조용한 방에서 이제 이 초대를 그냥 같이 이제 앉아내서 사유를 하는 건 뭐냐?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이어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시냇물이 징검다리를 건너 소나무 숲에 이르렀다 상상하고 소나무 숲속에 기대해서 이제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어깨 힘을 허리 쭉 펴준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있기만 10여 초. 그러고는 이제 눈을 뜨고 상상 속에서 나는 겁니다. 상상 속에 눈을 뜨고 눈앞에 있는 소나무를 대상으로 연기의 상호 의존에 대해서 사유한다. 눈앞에 소나무 시간적으로 고정돼 동력이 보이고 다른 것과 분리되어 보이고 실제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은 소나무 어때요? 흙이 없으면 살 수 없대. 그 뿌리가 드러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자, 물이 요소가 없으면 살 수 없대. 이제 하늘에 비가 내리고 바다 강의를 떠올리는 거죠. 흙의 요소를 이루면 땅을 넓게 이제 이렇게 쭉 펼친 모든 집들이나 사람들이 흙을 의지하고 있다 하니 떠올리면 돼요. 물의 요소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하늘에 비 내리고 바다 강을 떠올리면 돼요. 차고 따뜻한 온도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강압수고 할 수 있는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불의 요소죠. 또한 바람의 요소, 바람의 기운입니다.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공간, 공간의 요소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으면 안 돼요. 순화 주위 공간에 지구 주위 공간으로 의식을 확장해 본다. 그래 태양계에서 우주로 공간을 넓게 쫙 확장하는 거예요. 자, 빛은 태양에 속고 태양은 우주에 속해 있다. 소나무도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면 소나무가 없으면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면 소나무 없다. 태양계와 이 우주를 쫙 돌려가지고 태양의 햇빛이 없으면 어때요? 소나무가 없잖아요. 죽으니까. 그러면 햇빛은 태양에 쏘고 태양은 우주에 속해 있대. 그럼 소나무 우주가 연결되어 있대. 상상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면 의식은 무한히 확장난 거죠. 확장한 상태에서 다시 보면 이 세계에 서로 의존하고 있구나. 무상하게 변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의식 확장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맞지만 니까에 보면은 의식을 확장한 얘기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거 사무량심도 의식을 확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의식을 확장했을 때 오는 이 효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거. 첫 번째 사람들은 위축된 사람, 위축된 의식이 위축된 사람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지는 사람. 그건 마음이 그렇다. 이제 마음이. 그럼 이런 사람 어떤가 하면 우울증 또는 이제 분노 장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은 조울증도 들어갑니다. 특징이 뭐냐 이러면 조금만 탁 건드리면 바로 화를 내거나 막 슬퍼 울거나 이런 사람.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의식이 위축되는 거하고 두갈세가 나눠지는 거하고 또 비슷해요. 알고 보면 의식이 이것도 역시 좁다 작다 얘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확장 안 된 사람. 의식이 확장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한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뭐냐면은 언젠가는 성추행 같은 거 한대. 성폭행 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권력. 이 셋 다 특징적인 뭔가 뭐 의식이 그렇게 확장되어 있지 않는 거야.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마 니카에서 하는 이야기는 샤티파탄나라는 경전,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런 게 세 가지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총 5가지 중에 3가지만 들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의식을 확장해버리면 위축됨이 없어버려요. 이 의식이 위축된 사람 특징은 게으릅니다. 이런 사람은 수행 못해요.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마음을 상처 입은 사람은 의식이 위축돼 있어요. 의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한 50만 명 돼요. 저희도 방 밖을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방 밖을 못 나가요. 나가려고 노력을 해도 누가 손을 뻗어주지 않는 이상 못 나가요. 사람들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그래요. 대부분 마음이 상처를 입은 사람.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회사 이름이 안 무서운 회사. 무섭지 않는 회사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제가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하루 10시간, 14시간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러는가 했더니 막 사기를 당하고 매덕을 그냥 사기를 당한 사람. 의욕을 완전히 상실돼가 그냥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잠만 자는. 어떤 사람 10시간씩 자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장으로서 가족 복이 면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거죠. 근데 의식을 탁 확장해버리면은 그런 정세가 없어요. 이는 3가지 정세. 이것도 2가지, 3가지 의식을 확장해버리고 없어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도 의식 확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상상 속에서도 이렇게 의식은 무한대로 확장 우주까지 가는 거죠. 이 관계성, 상호 의존 관계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빛은 태양에 쏘고 태양은 우주에 속해 있다. 소나무도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소나무가 없으면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면 소나무가 없다. 왜냐하면 소나무는 부분이 모여 우주를 이루고 우주라는 전체는 소나무는 부분에 존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전체로 의식을 확장하고 보면은 이 우주라는 전체는 이 소나무라는 부분을 존립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호 의존이죠. 이게 그런 무상이에요.
예. 상호의존은 공간적인 걸 얘기하고 무상은 시간적인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부분이 전체가 되고 부분과 전체가 의존하기 때문에 부분이 전체가 그대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확장해서 보면 이 세계가 상호의존한 관계, 무상이 변하는 세계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가 든 사랑의 연민심, 기쁨, 평정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나무는 고정, 독립, 분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나무를 의지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는 어떤가? 소나무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자아 중심이 벗어나야 한다. 남녀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나아가 생명 중심에 벗어나 무생물까지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평등만 하며 하나임을 사유하여 지혜를 평등하다. 그냥 하나다. 상호 의존으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소나무를 시각을 우주까지 상호 의존을 사유 통찰한다. 그리고 소나무가 아닌 소리나 다른 것으로도 상호 의존을 사유 통찰한다. 이게 소나무만 아니고 소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예. 이제 소나무를 안아줘 사람 좀 고맙다고 한다. 땅에 대해서 톡톡 두드려주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공기에 대해서 햇빛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의 에너지를 보내며 표현한다. 이게 이제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을 사유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 그래서 초대하기를 다 해가 초대하고는 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초대하고는 바로 이렇게 그 사유를 쫙 그러면 초대한 사람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죠?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사유하기만 해도 관계가 개선됩니다. 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청자와 초대자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상호 의존을 늘어날 무상을 사용하고 지가 있는 존재들의 사랑의 마음을 일으킨다 이랬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 예. 이렇게 하기만 해도 이제 자, 그 다음에 나로 봅니다. 탐해, 분노, 정오심의 대상이 없음을 안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모든 만남은 이제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대자와 만나잖아요.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말로서 하면 이런 겁니다. 감각기관과 대상과 그 인식하는 마음 세 가지가 딱 만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은 누군가 하면 초대자이죠. 그 초대자를 감각기관 눈으로 본다든지 그리고 마음으로 인식한다 이러면은 초대자와 나의 관계가 이 세 가지 만남에 이루어졌다. 만남 관계성이 저 시간대로 변해요. 그러면 상호 의존과 무상을 통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탐매가 안 일어나요. 소유할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탐욕이 사라지면 당연히 분노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사유 자체가 뭡니까? 지혜를 얻기 때문에 어리석음도 없어지는, 정없이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상호 의존과 무상을 통해 가지고 분노의 대상, 탐욕의 대상, 정오심의 대상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 이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초대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랑이 이미 키워지죠. 말하자면 무소유예요. 얘기하자. 그 다음에 다로 봅니다.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과 자유. 이게 삼자의 접촉죠. 대상과 감각기관, 마음, 삼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늘 새로워요. 이 말은 타성이 젖지 않는다는 얘기. 그걸 알아야 돼. 타성이 젖는 건 어느 경우가 하면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타성이 젖기 시작하면 그때는 뭘 합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이 직책을 한 번씩 바꾸잖아요. 절에서도 소임자를 한 번씩 바꾸는 이유가 그거예요. 타성이 젖지 말라고. 그런데 관계성이나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상호 의존이나 무상을 잘 알면은 늘 새로워요. 같은 집에 살도 새롭고 같은 동네에 살도 늘 새롭습니다. 왜? 상호 의존이라는 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런 얘기.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찍습니다. 어떤 분이 스님 명상 사진을 찍는다니까 그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좋다 그랬어요. 그때 부산 사람인데 자기는 그 동호회에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뭐 이래 했지만은 명상 사진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그 용궁사락하는 절이, 용궁사 말고 또 무슨 절이 있던데 바닷가에 있는 절이 또 하나 있고, 용궁사 말고 뭔가 해궁사인가 뭔가. 그것도 경치가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자, 여기 바닷가에 보니 경치가 좋고 있는 당신이 이 사진을 찍는다면은 몇 장 정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부터만 4카트, 5카트 찍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스님은 여기서 사진을 찍는다면 몇 장 정도 찍을 수 있습니까? 나는 찍는다면 수백 장을 찍을 수 있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 뭐 찍을 것도 없는데 수백 장을 찍습니까? 했죠. 당신은 사진 찍는 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다. 뭐 3분의 1 지점 뭘 넣고 뭐 이렇게, 그리고 구도를 잡아 찍지 않느냐. 나는 절대로 구도를 안 잡는다 그랬어요. 그냥 찍는데. 그러면 찍는데도 그러면은 반드시 법칙이 있을 거 아니냐. 있다. 이쪽과 저쪽과 관계성으로 본다. 선을 그어서 관계성을 보면 조금만 각도만 달라도 보이는 세계가 달라진다. 상호 의존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같은 동네라도 조금만 시각을 달리보면 전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장을 찍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진 찍는 건 1초도 걸리지 않는다. 망설이지도 않는다. 왜? 구도를 잡고 찍으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몇 장은 못 찍어요. 이거는 관계성으로 보면은 구도 잡을 필요가 없다. 수백 장 가능하다. 제가 여기 히말라야 이리 한번 갔는데 히말라야 가면 몇 장 찍고 올까요? 거의 한 10,000장 가까이 찍습니다. 많이 찍죠. 1초도 안 걸리니까. 그렇게 뜸들일 필요도 없이 찰칵찰칵 찍고, 그것도 이렇게 잘 나오잖아. 멋지게 나오잖아요. 이 고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거는 상호조정에 가고 매 순간 변한다 하는 이치를 알면 보이는 사물은 늘 새롭게 보인다. 타성이 젖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한 도매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새롭게 보는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느리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청하기 시각화 명상. 인간관계에서 대화나 업무 등으로 감정이 상할 수 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동작을 하든 마음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감정이 반응하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감정이 상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연이 일어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무의식이 저장되면서 트라우마가 되거나 마음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상으로 상대를 초대할 수 있다. 무의식이 저장되어 있는 이것이 늘 현재의식에 영향을 준대. 그리고 점점점 정오심이 발전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집안에 어떤 여성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마흔이 가까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어떻게든 이 결혼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 맞선 보고 데이트를 하면 깨지는 거야.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만났어. 그 다음날 아침에 여자가 남자한테 전화해요. 그런데 내용이 뭔가 몇 시에 일어났느냐, 아침 뭘 먹느냐, 그리고 끊고 또 1시간쯤 뒤에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진료가 전화하지 마라. 깨져버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왜 그런지를 조사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6살 때인가 돼서 아이가 한참 장난고 가지고 놀 시기에 어머니가 나타나가 인형을 좀 빼앗아 버렸다. 강제로 공부해라고. 6살 먹으니 공부시키는 거지. 그때는 그냥 가장 단순한 거야. 굉장히 단순한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나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하고 석사, 박사 다 받고 좋은 직장을 구해 다니는데 결혼을 못하는 이유. 근데 그때 인형을 빼앗은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이유죠. 너무나 단순한 건데 아이는 충격받았던 거예요. 짧은 순간에. 근데 이것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트라우마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상대자가 만나면 혹시 이 남자가 나를 버리고 또 도망갈까? 인형이 빼앗기듯이. 그런 게 이제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트를 하면 하루도 뭔가 깨져버리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어떤 마음의 상처니까 뭐가 있으면 이걸 사랑과 연민으로 털어버리거나 지혜로 없애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트라우마 성장한다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면 트라우마도 같이 성장하고 없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현재의 삶을 발목잡는다. 비슷한 이야기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하는 비슷한 이야기는 뭔가 이런 얘기.
성리와 철학자라는 책이 있어요. 김영사에서 아마 발행했을 겁니다. 지금 찾아보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아버지는 철학자고 아들은 스님이야. 프랑스의 과학원에 다니는 유망한 젊은이가 돌연히 출가를 합니다. 티베트 불교로 출가를. 그리고 10년 만에 만나. 근데 아버지는 철학자야.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대담을 하는 거지. 그 대담 내용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부유하고 저명한 사람이다. 근데 자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그 파멸의 길을 가는 원인이 뭐냐면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근데 그는 그 이유를 본인은 잘 모르고 있다.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이런 게 어떻게 치유하지? 불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릴 때 입은 상처가 어른이 돼가지고 파멸을 길 간다면 그걸 성장했대. 그 트라우마 성장했다는 얘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문제를 자기가 봐야 돼요. 알면 사라진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청하기 해가지고 이게 시각화 하잖아요. 그 상대를 초청한 이유가 뭔가 이 심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한다. 얘기예요. 사례가 있어요. 이제 어느 분인지 누군지 몰라요. 여기 와 수행하고 가서는 벌써 한 15년 전에 갔어. 뭐라고 하나? 이분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어. 나이가 40이 되도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다 수행하러 와가지고는 제3자를 통해가지고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 자기 이제 완전히 성폭행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벗어났느냐 이러니까 명상을 하는데 성폭행 당한 사건이 마치 하나의 영화 장면 같이 보이기 시작한 거. 처음부터 그 어릴 때 동배는 하나도 놓지 않고 그 기록물이 눈앞에 쫙 펼쳐진다. 얘기하죠.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득 깨달음 얻었어. 벌써 지나간 일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순간 그것을 벗어나거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을 다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어지지 않았던데 그걸 딱 본물에서 그것을 벗어나. 알면 사라진다. 트라우마를 자기가 직접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초대하게 하면 더 확실한데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 자,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정장시킴을 사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정한 방, 깨달은 방에 다시를 시각하여 존경하고 친근한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을 함께 초청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고 정장시킨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와 나는 평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행복을 추구하고 괴로움을 피하는 애성 근본적인 면에서 누구나 같다. 예. 이게 내용은 이제 이런 얘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괴로워. 사람이 그 사람의 작품도 어쨌든 막 쫑꼬를 준다든지 편말을 한다든지 아니 똑같은 직급에 같이 다니는 직장에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런 일로 내가 화를 내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참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하라는 게. 그러나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알게 돼요. 그 사람을 대면했을 때.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런데도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게. 예. 내가 참는 게 훨씬 나에게 이익이 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좀 안 되겠다, 이게.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라.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게 된다. 아, 이게 그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는 라이벌로 생각한다든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면 화가 이제 안 난다. 훨씬 줄어든다. 야,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 이러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생각. 저분은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렇게 있어야 돼. 또는 나의 정신적인 스승이다. 이렇게 해야 돼.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은 화를 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하는 거죠. 이 사유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정정시키는 방법. 그러고는 이제 이것을 가족, 친구, 스승으로 시작해서 한 마을, 한 도시, 한 국가, 지구전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호 우존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사유고 통찰하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정오심을 없애는 거죠. 근데 초대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야, 사랑하는 마음 키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는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막상 초대하기 명상하면 간단한, 이건 이론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 내가 너무 힘들고 초대했는데 왼수이신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주까지 상우 우정과 무상으로 상상으로 돌아오라든지 이렇게. 그것도 화가 안 풀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눠가지고 사용.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뭐 이해가 되죠? 네. 뒤에 가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질문하세요. 할 게 없죠, 그죠? 제가 이 수행 일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스터. 4월 13일 자비손으로 정수리와 뒷머리를 쓰다듬을 때 두개골이 뻐근하며 벌어지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벌어진다. 목배에 힘이 들어가며 위로 당겨지는, 이게 힘이 들어가면 위로 쫙 당겨 이렇게 있으면 알아차려. 바람의 요소의 작용이. 우리 몸의 자비손이나 감노소 등 의식을 손의 행위를 통해 몸의 세포 단위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다. 우리 몸의 변화는 찰나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우리 몸을 통해 무상의 이치를 알아차릴 수 있으며 이 알아차림은
또한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져간 걸 볼 수 있다. 세상 만물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매 순간 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몸의 변화는 다른 사람도 그거 같고 이 우주도 형태가 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가 들어가는 이 바르게 좀 수행해 가고 있다. 일상에서 무상의 이치와 죽음을 함께 생각 그리고 관계성 자유 통찰을 하면서 인간관계의 삶에 대한 내 태도가 많이 변했다. 또한 이 모든 게 내 뜻대로 어찌할 수 없다는 무아의 이치가 정득되면서 일상의 많은 것에서 힘을 빼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무상이라든지 불만족, 죽음은 불만족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아, 무상, 고, 무아를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 체험을 하고 3법인의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알아차림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일상이든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감정적인 변화를 순간순간 알아차리면서 감정적인 대립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상대방의 숨은 의도나 생각들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다. 새벽에 의식이 자주 깨어난다. 수면 부족이 있어 더 자력을 하긴 한다. 명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소원을 지었다. 이분이 그 소원대로 내 삶이 방향되어 지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목표가 정해지니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좋은 생각들과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의지와 실행력이 정장됨을 알아차린다. 깊은 삶이다. 이분이 지금 현재 디렉터 반이 있지만 이 수행을 하면서 바로 이런 경계가 벌써 온 거예요. 깨달음이란 맑게 개인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을 이제 얘기를 해 드릴까요? 이번 이런 겁니다. 4월 14일 자경선 발바닥 꼬리뼈 정수리 의식을 동시에 두고 호흡 관찰을 시작하면 이내 의식이 무한대로 확장되어지면서 몸 전체는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진다. 이 세 군데 의식동은 이건 자경선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제목도 자경선이에요. 여기까지 과정이 자세를 잡고 명상에 들어간 지 수초 이내로 이릅니다. 수초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네. 호흡 매우 느리고 미세해지면서 주변 공간은 사라지고 우주 속에 그냥 허공 속의 의식 덩어리로 홀래 떠 있음을 알아차린다. 대략 40분쯤 경과 후 마음의 본바탕이 이제 마음의 본바탕이 나타났으며 근데 이거는 마음의 본바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그냥 진공 상태 같은 그냥 허공의 요소예요. 미세한 감각들을 알아차린 마음들도 일어나고 사라지면 볼 수 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법계라는 말이 이해가 됐다. 이분은 벌써 몸이 사라지면 의식 무한에 확장되면서 이게 하나의 법계구나, 우주 법계구나 하는 이해가 와버렸어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느리고 평화로워 보임을 알아차린다. 내 마음 상태의 반영이는 생각한다. 평화롭다. 몸도 가볍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더 놀라움이 있어요. 더 놀라움이 있는데 이런 걸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으면 자비수가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앉은 자리에서 그래.